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이슈긴 한데 미국 쪽의 지표 발표도 저희가 지금 잘 봐야 되잖아요. 지표 쪽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들 그리고 내구재 주문 지표가 발표되는데 경제 회복 신호음이 좀 나올까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부터는 장기 상승 추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뿐만 아니라 양호한 고용 환경, 여기에 9천만 명 정도가 되는 밀레니엄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주택 수요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밀레니엄 세대라는 것은 82년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미국 전체 인구의 27% 정도를 차지하는 세대들입니다. 이들 세대들이 인구 구성이나 그리고 인프라 정비가 좀 그 다양한 미국 안에서도 새로운 소비층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화요일 날 4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시장 예상은 534만 건으로 3월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주택 건수도 시장 예상은 67만 건 정도이기 때문에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2017년 이후에 주택 가격이 소득 증가를 좀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을 점차 구입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앞으로는 수입자재 그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건축 코스트 상승이 건축 회사가 그 주택 가격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나는 3, 4개월 뒤서부터는 미국의 주택 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택 지표 짚어주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사실 봐야 되는 지표들도 많고요. 이벤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5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요. 다수 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화 하락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도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4월 그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로 플러스 2.6에서 마이너스로 돌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마이너스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4월 달에 보잉의 737 맥스 기종이 운항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때문에 항공기뿐만 아니라 부품의 수주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사항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출하는 감소세가 멈췄고요. 기업들의 재고가 다시 적극적으로 쌓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계속 연착륙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FMC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사록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 시그널 조금이라도 줄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정치 개입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정치 압력에 굴복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요. 금융 정책의 스텝이 꼬여지는 상황을 아무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은 경기 과열을 좀 부추기고요. 자칫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하락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금리 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플레이션의 그 하락이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핵심 인플레이션이 2%였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1.6%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핵심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214개 항목 중에서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항공 운임 쪽의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바마 케어가 제정한 뒤에 메디케어라 그래서 공적 의료 제도에서 지급됐던 진료비가 다 동결이 되어 왔지만 2020년부터는 3.2%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의료 서비스 물가까지도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물가를 자극시킬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연준의 사명은 고용 확대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2% 안팎의 물가 상승을 실현하는 것인데요. 정치적 요소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압력이 점점 거세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국가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속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구체적인 속내는 어떤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1%만 낮춘다면은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할 텐데 연준도 내려야 된다는 이런 폭풍 트윗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의 배경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연준에 금리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만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 자각한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인지 FF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60% 가까이 올라갔고요. 또 연내 두 번 금리 인하도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현재 46%지만 승자 독식 투표 시스템상 러스트벨트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최근 들어와서 이 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은 역사적인 수준까지 쌓여있던 투기적 달러 매수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는 다시 절상 압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가에도 회복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겠지만 우리 증시나 원화 환율은 다시 정상 과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저런 부분을 다 따지는데 일단 우리 쪽만 보면 호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미국 증시 좀 본토 증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5% 정도 파웨이 사태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기업 실적 막바지 지금 발표 중인데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소매 기업들의 실적들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데요. 홈데포라든지 백화점 회사인 콜스, 노드스트롬, 그리고 할인점 회사인 TJX, 그리고 가전 양판점 회사인 베스트 바이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메이시나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의 격화로 인해서 상당한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산 내용에 따라서는 소매 부분의 매물도 추세가 될 수가 있겠지만 결산 실적과 관련해서는 시장 예상을 상회했을 경우에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의 90% 이상이 1분기 실적을 마쳤는데요. 순이익 증가율은 시작할 때 마이너스 한 7% 전후에서 현재는 플러스 1% 전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5%가 실적을 예상을 상회했고요. 이는 과거 평균 65%를 크게 넘는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업종이 근 10% 가까이 실적이 좋아졌고요. 또 일반 소비재는 한 7%. 반면에 순이익 증가율이 낮아진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재, 커뮤니케이션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무역 협상 동향에 아무래도 주가가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 실적이 뭐 완만하게 간다곤 하는데 지금 불안한 요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격언대로 5월에 팔고 10월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좀 처분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연초 전 세계 증시를 뜨겁게 달가올렸던 그 주요 이슈는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 신호를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현재는 세계 경제 회복 시나리오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전혀 정반대 흐름으로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부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이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 사상 최대인 120개월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정점을 찍고 완만한 하락 국면으로 들어서는데 이 사이에 중국이 미국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V자형 경기 회복보다는 L자형 회복 쪽으로 시장이 마음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바톤 터치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G2발 동시 불황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서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더라도 트럼프 랠리라든지 대규모 감세에 따른 V자형 주가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지금 없어진 상태고요. 지금의 서프라이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래도 L자형 경기 회복 속에 주가 조정 압력이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길어졌을 경우에는 사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 확보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될 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다음 주까지는 미중 무역 협의와 관련된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는 주식과 관련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합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오사카에서 이 G2 정상 간의 만남을 지금 전 세계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미중 무역 간의 합의가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향후 추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정상 간 대화로 막판의 최악의 사태는 막겠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생각인데요. 하지만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G20 정상회담까지는 무역 합의를 타결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국은 원칙에 관한 문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미국은 합의문 채택이 불발이 되면은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7월 중이라도 발효시킬 그런 그 태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경우 양측이 서로 관세를 인상을 하면서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전면 대응은 아무래도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는 부분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요. 8, 9월에는 협상을 마무리 짓는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8, 9월에 전면적인 그 협상 타결이 되기 위해서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관세 철폐와 시기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겠고요. 보조금 삭감이라든지 강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보수파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미국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틀이나 합의 문서에 표현을 담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의 수입 규모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데이터 이전을 둘러싼 규제도 미국 요구를 수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한두 달 사이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을이 가까이 돼서야 어느 정도 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오사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무조건적인 기대보다는 이게 찬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가을께까지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